조선 역사상 가장 혹독했던 어느 겨울밤의 이야기입니다. 한양 도성 전체가 꽁꽁 얼어붙어 산짐승조차 숨을 죽이던 동지 섣달, 명망 높은 김씨 가문이 저택에서는 긴박한 해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대궐 같은 집안을 감싼 것은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재앙이 들이닥치기 전에 서늘하고 기괴한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산모의 비명이 잦아들 무렵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여느 아기와는 달랐습니다. 앙상한 겨울바람을 찢는 듯한 날카롭고 서슬퍼런 울음소리에 산파는 아이를 받아들자마자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등불 아래 비친 아이의 얼굴을 본 산파의 눈은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감마님, 이 아이의 얼굴을 보십시오. 이 핏덩이는 우리 가문을 멸문지화로 이끌 천사를 타고났습니다. 아이의 이마 한가운데 두 눈썹 사이인 명궁에는 마치 갓 피어난 붉은 꽃술처럼 선연하고 기이한 붉은 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관상학에서 명궁은 사람의 정신적 기운이 모이는 곳이자 선천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곳에 흉터나 기괴한 점이 있다는 것은 그 아이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그 붉은 점은 조선의 법도를 뒤흔들 역적의 상이자 부모의 기운을 갉아먹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저주받은 낙인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당대 최고의 역술가 노인은 아이의 명궁을 보자마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살려두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황제의 침소를 침범하는 객성과 같으니 당장 숨통을 끊지 않으면 이 가문뿐만 아니라 조선 전체가 피바다에 잠길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그 공포는 김대감의 마음속으로 독수리 발톱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정보다 가문의 안위가 중요했던 시절, 차마 자기 손으로 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대감은 결국 비정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오늘 죽은 것이다. 가문의 족보에서도 내 기억 속에서도 지워라. 한겨울에 칼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아래 아이는 얇은 보자기에 쌓인 채 내던져졌습니다. 어미의 젖 한번 물어보지 못한 핏덩이는 그렇게 차가운 눈밭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짐승들이 울부짖는 깊은 산속,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붉은 점은 달빛 아래에서 마치 살아있는 눈동자처럼 섬뜩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아이를 통해 조선의 운명을 시험하려는 듯 눈보라는 아이를 덮치지 않고 그 주변을 비껴갔습니다. 인간의 손에 버려졌으나 산의 정기가 그를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문을 멸망시킬 괴물로 태어나 차가운 산속에 버려진 이 아이. 과연 이 아이의 명궁에 새겨진 붉은 점은 저주일까요? 아니면 조선을 구할 하늘의 계시일까요? 이제 곧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천재 관상가의 대서사시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영상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은 사람의 관상을 믿으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본 기이한 관상이나 명궁에 얽힌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소중한 실마리가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를 살린 것은 화려한 기와집의 비단 이불이 아닌 해진 무복 한 벌을 걸친 천민 여종의 거친 손길이었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사찰의 땔감을 구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여종 월라는 그날따라
왠지 모를 이끌림에 험한 바위 틈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동지 섣달의 칼바람이 잦아든 새벽녘 그녀의 귀에 짐승의 울음소리와는 다른 아주 가냘픈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월라가 쌓인 눈을 헤치고 발견한 것은 파랗게 질린 채 숨을 헐떡이는 핏덩이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추위 속에서도 아이의 몸 주위로 옅은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월라는 아이를 품에 안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예사로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아이의 목에 걸려있던 반쪽짜리 옥패는 이 아이가 지워져야만 했던 고귀한 신분의 희생양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매와 테두리가 정교하게 새겨진 그 옥패는 분명 평민의 물건이 아니었기에 월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엾기도 하지. 너도 나처럼 세상에 나오자마자 버려진 게냐? 월라는 자신의 품속 깊이 아이를 넣었습니다. 그녀의 처지는 하루 끼니조차 걱정해야 할 정도로 궁핍했지만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자신의 남은 명줄이라도 내놓기로 말입니다. 월라는 아이의 이마에 박힌 그 기이한 붉은 점을 정성스럽게 닦아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귀신 씌인 아이라며 돌을 던졌지만 월라의 눈에는 그 점이 마치 하늘이 내려준 신비로운 제3의 눈동자처럼 보였습니다. 월라는 아이에게 개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천한 이름을 가져야 귀신이 잡아가지 않고 오래 산다는 민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개똥이는 그렇게 산속 초막에서 월라의 젖 대신 묽은 미음을 받아먹으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을 떼기도 전인 3살 무렵부터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개똥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슬피 울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이마에 새겨진 12궁의 운명을 이미 다 읽어내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관상학에서 사람의 얼굴은 삼라만상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개똥이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이치를 본능적으로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박서방이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져 온 마을이 역병 공포에 휩싸였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전염될까봐 박서방을 멀리할 때 어린 개똥이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엄마 월라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박서방 아저씨는 병이 아니에요. 코 옆 지렛궁에 푸른 도끼가 서려 있는 걸 보니 산에서 잘못 먹은 독초 때문이에요.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며 약초를 써보자 박서방은 거짓말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 작은 기적을 시작으로 마을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초막에 개똥이가 웃으면 복이 오고 개똥이가 울면 화가 닥친다. 비록 천민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은밀히 개똥이를 찾아와 자신의 앞날을 묻고 싶어 했습니다. 월라는 이런 아들의 비범함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큰 재능은 큰 화를 부르는 법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똥이의 이마에 박힌 붉은 점은 날이 갈수록 선명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고 산속의 작은 평화 아래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산속 초막에서 천민 여종 월라의 손에 자란 개똥이는 어느덧 껑충하게 키가 큰 소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얼굴은 또래 아이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맑다 못해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두 눈동자 그리고 이마 한가운데 여전히 선연하게 박혀있는 붉은 점은 소년이 결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개똥이의 천재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정교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소녀는 단순히 사람의 기륭화복을 맞추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맺힌 기색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머물다간 자리의 공기, 심지어는 만물이 내뱉는 미세한 떨림까지도 12궁의 이치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년의 눈에 세상은 거대한 관상판과 같았습니다. 나무의 결에서는 산의 정기를 읽었고 흐르는 냇물에서는 마을에 닥칠 가뭄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범한 재능은 소년에게 축복이 아닌 가혹한 형벌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우물가에서 개똥이는 물을 깃던 아낙네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일부터 이 우물은 마를 것입니다. 우물 바닥에 지맥궁이 뒤틀려 물길이 끊겼으니 미리 물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처음에 아낙네들은 개똥이의 말을 콧방귀로 넘겼습니다. 천한종놈 자식이 어디서 못된 소리를 하느냐 라며 윽박질렀지요. 그러나 이튿날 새벽 개똥이의 말대로 수백 년간 마른 적 없던 우물이 거짓말처럼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마워할 법도 한데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개똥이는 앞날을 알려주는 은인이 아니라 부정한 기운을 몰고 다니는 요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은 곧 광기 섞인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 아이가 입을 열 때마다 재앙이 닥친다. 저놈은 사람의 관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귀신과 소통하며 저주를 내리는 것이다. 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마을 사람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개똥이와 월라가 사는 초막으로 몰려왔습니다. 소년 개똥이는 영문도 모른 채 초막 밖으로 끌려나와 무릎을 꿇려야 했습니다. 수많은 손가락이 소년을 향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 아인 귀신이 씌인 게 틀림없어. 저 눈동자 속에 도깨비가 들어앉아 우릴 비웃고 있단 말이다. 사람들의 외침은 산골짜기를 울렸고 어린 소년은 공포에 질려 귀를 막은 채 바닥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장면, 군중의 서슬 퍼런 비난 속에 홀로 내던져진 소년의 모습은 당시 개똥이가 마주해야 했던 조선의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이때 소년을 가로막고 선 것은 어머니 월라였습니다. 내 자식에게 손대지 마시오. 이 아인 그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뿐이요. 월라는 마을 사람들의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개똥이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월라조차 귀신을 키우는 마녀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소년 개똥이는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눈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는가? 왜 나의 진심은 사람들에게 공포가 되는가? 그날 밤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아니만을 원한다는 것을요.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천재적이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파멸의 징조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개똥이는 울음을 삼키며 어머니의 해진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않겠노라고. 이 저주받은 눈으로 반드시 세상에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고 자신과 어머니를 핍박한 이 세상을 뒤흔들 힘을 기르겠노라고 말입니다. 소년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복수심과 정의감, 그리고 더욱 깊어지는 관상의 미학. 개똥이는 이제 산속을 떠나 더 큰 세상인 도성 한양으로 향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과연 12살 소년이 마주할 한양의 얼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소년의 운명을 바꿀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될까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불길을 뒤로 한 채 12살 소년 선우와 어머니 월라는 정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소년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당도한 곳은 도성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인 큰 나루터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팔도에서 모여든 보부상과 선비들, 그리고 출세를 꿈꾸는 이들로 북적이는 그야말로 인간 만사의 관상이 소용돌이치는 곳이었습니다. 선우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세상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를 시험하게 됩니다. 나루터의 큰 주막거리에서 선우는 비단옷을 휘감은 한 중년 사내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 근방에서 악명이 자자한 탐관오리의 신복이자 거대 상단의 행수였습니다. 사내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무리가 가득했지만 선우의 눈에 비친 그의 얼굴은 이미 무너져 내리는 삭은 성곽과 같았습니다. 선우는 사내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관상학의 핵심인 12궁 중 재물을 관장하는 제백궁, 즉 코는 산맥처럼 곱고 두툼하여 일견부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이 되는 명궁, 즉 두 눈썹 사이의 인당에 검푸른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인당은 사람의 정신과 선천적 운명이 모이는 자리로 맑은 거울처럼 빛나야 길조입니다. 그러나 사내의 명궁은 짙은 안개에 가로막힌 듯 탁했고 그 기운이 콧등인 상근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주막 한가운데서 사내를 향해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으리,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가진 재물을 모두 내려놓지 않으시면 나으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문이 대가 끊길 것입니다. 명궁이 이미 침범당했고 관록궁에는 핏빛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사내와 주변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천민의 몰골을 한 어린 놈이 감히 대행수의 운명을 논하다니 이는 죽음을 자초하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사내는 선우를 발로 차며 비웃었습니다. 요망한 꼬마놈이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리느냐. 내 운명은 이미 하늘이 점지한 부귀영화다. 하지만 선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이미 사내의 뒤에서 다가오는 광군의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선우가 읽은 것은 단순히 사내의 성격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비리와 탐욕이 불러온 인과응보의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선우의 예언이 끝나기도 전 마을 어귀에서 급박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사가 이끄는 광군들이 주막을 들이닥쳤습니다. 사내의 상단이 조직적으로 비축해둔 군량미 횡령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포박당했고 그가 자랑하던 재물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주막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하며 선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소름 돋는 것은 선우의 예언이 적중했다는 사실보다 소년이 그 모든 파멸을 단 한 번의 눈길로 꿰뚫어 보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 아이, 정말로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눈을 가진 게 아닌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공포에서 경외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궁중 관상감에서 소원관으로 일하다 은퇴한 기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선우에게 다가와 소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년의 이마에 숨겨진 진정한 정체에 몸을 떨었습니다. 선우의 명궁에는 어릴 적 버려질 때 새겨졌던 붉은 점이 북두칠성의 기운을 머금고 제왕의 자리를 상징하는 관록궁으로 뻗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관상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근본을 뒤바꿀 사라진 제왕의 핏줄만이 가질 수 있는 천명의 상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선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이야, 내 능력을 함부로 쓰지 마라. 너의 명궁에는 이미 조선의 운명이 담겨 있다. 내가 한양에 들어서는 순간 잠자던 사자와 굶주린 범들이 너를 찾아낼 것이다. 선우는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품속에 간직한 반쪽짜리 옥패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소녀는 자신이 단순히 운명을 읽는 자가 아니라 운명을 만들어가는 자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발걸음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핵인 한양 도성을 향하게 됩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 선우와 월라는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기괴한 암자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눈은 멀었으나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선우가 암자에 들어서기도 전에 지팡이를 두드리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객성이 황제의 침소인 천상을 범하려는데 이를 막을 파수꾼이 이제야 도착했구나. 선우는 노인의 범상치 않은 기운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바로 조선 전설의 관상가 홍계관의 비기를 전수받은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노인은 선우를 앉혀두고 소년의 등을 보게 했습니다. 월라조차 본 적 없던 소년의 등에는 희미했던 점들이 이제는 북두칠성의 모양으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등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이 아니다. 하늘이 내린 상, 즉 천문이 내 몸에 응축된 것이다. 너의 명궁에 박힌 붉은 점은 세상을 태울 불씨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북극성의 기운을 갈무리한 것이다. 관상학의 정수라 불리는 12궁 중 가장 으뜸인 명궁은 인당이라고도 불리며 사람의 정신적 기가 모이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노인은 선우에게 홍계관이 남긴 전설적인 일화 상자 속의 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왕이 상자 속에 쥐 한 마리를 넣고 무엇이 들었는지 물었을 때 홍계관은 쥐 3마리라고 답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쥐의 배를 갈라보니 새끼 2마리가 들어 있었지요. 노인은 이 이야기를 통해 선우에게 관상의 참뜻을 전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한 마리만 보는 것은 하수다. 그 안에 숨겨진 생명과 운명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조선의 천명을 바꿀 수 있다. 노인은 선우에게 천문 관측 기구인 성기옥형의 원리와 별자리의 운행을 가르쳤습니다. 선우는 이제 사람의 얼굴을 넘어 밤하늘의 별들이 인간의 운명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양이라는 거대한 범이 어린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고 도성에는 이미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노인은 선우에게 낡은 서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홍계관이 생전에 정리한 유장상법의 비기이자 권력자들의 숨겨진 치부와 운명을 기록한 비망록이었습니다. 이 책을 들고 한양으로 가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너의 재능은 칼과 같아서 남을 죽일 수도 너 자신을 벨 수도 있다. 복수가 아닌 자비로 사람을 대할 때 내 눈은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노인의 경고는 선우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명궁에 서린 붉은 점이 자신을 버린 가문에 대한 증오의 표식이 아니라 백성을 소중히 여기라는 민유방본의 천명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소녀는 더 이상 길을 잃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진 하늘이 내린 파수꾼 선우로 거듭난 것입니다. 소녀는 노인에게 큰 절을 올리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멀리 한양 도성의 성곽이 노을빛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탐욕에 눈이 먼 자들과 정당한 권리를 빼앗긴 자들이 뒤섞여 선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홍계관의 비기가, 소년의 눈에는 천문의 이치가, 그리고 소년의 가슴에는
백성을 향한 긍휼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의 역사가 뒤바뀌는 그 위대한 첫걸음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년 선우가 마침내 조선의 심장, 한양 도성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골의 정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활기, 그리고 수만 명의 백성이 뿜어내는 욕망의 기운은 선우의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그 거대한 인파 속에서도 단 한 사람의 기색조차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한복판 시장통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의 관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곧 천이궁에 변화가 생겨 먼 길을 떠나겠소. 당신의 제백궁은 맑으나 관록궁이 어두우니 도는 어때 명예는 이를 상이요. 소년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서슬퍼런 예언들은 순식간에 한양 바닥을 뒤흔들었습니다. 선우의 명성은 마침내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조정은 깊은 우환에 잠겨 있었습니다. 병세가 위중해진 문종은 어린 세자 단종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권력을 탐하는 늑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사헌부 장령 조상용은 도성 안의 기이한 소년 이야기를 듣고 은밀히 선우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본다는 그 아이냐? 주상 전하께서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선우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계관의 제자가 예언했던 조선의 운명을 마주할 시간임을 말입니다. 대궐에 들어선 선우가 마주한 문종의 얼굴은 처연하리만큼 숭고했으나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눈썹 사이 명궁은 학문에 능통하고 자비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지만 코와 눈 사이 지렛궁에는 검푸른 기색이 번져 있었습니다. 문종은 핏기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자들 중 누가 진정으로 이 나라와 내 아들을 지킬 자인가? 선우가 답하려던 찰나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한 사내가 어전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을 마주한 순간 선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압도적인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의 관록궁은 이마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눈은 굶주린 범의 안광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왕의 상인 동시에 수많은 피를 부를 반역자의 상이기도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선우를 비웃으며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린 놈이 감히 내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왕이 될 상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선우는 서슬퍼런 살기 앞에서도 눈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나으리의 관록궁은 이미 왕의 기운을 머금고 있으나 턱 끝에 노복궁이 허물어져 있으니 권력을 얻더라도 신하들의 피 냄새를 평생 맡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으리의 곁에 있는 저 목젖이 튀어나온 사내는 성질을 참지 못해 스스로 파멸할 상입니다. 선우가 가리킨 자는 수양의 충직한 신복이었으나 그 얼굴에 맺힌 살기는 선우의 눈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분노는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저놈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유물이다. 당장 끌어내어 엄벌에 처하라. 군사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선우는 수양의 얼굴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흉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왕이 되기 위해 인간의 마음을 버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파멸의 흔적이었습니다. 문종의 슬픈 눈과 수양의 탐욕스러운 눈이 부딪히는 그 찰나의 순간 선우는 조선의 운명이 이미 뒤바뀌기 시작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양대군의 분노를 산 선우는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축축한 바닥과 쥐들이 찍찍대는 어둠 속에서도 소녀는 결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작은 창살 틈으로 비치는 조각달과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며 홍계관의 제자에게 배웠던 천문의 이치를 되새겼습니다. 그가 본 밤하늘은
이미 붉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객성이 자미성을 침범하고 있었고 이는 곧 조선의 주인인 임금에게 거대한 병고가 닥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1453년 가을 마침내 도성 한양에 피비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와 함께 살생부를 작성하고 김종서를 비롯한 조정의 거물들을 제거할 음모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감옥에 갇힌 선우는 눈을 감은 채 도성의 기운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12궁의 지도가 펼쳐졌고 도성 사람들의 명궁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지금입니다. 범의 발톱이 마침내 어린 사슴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소년의 나직한 읍조림은 지하 감옥의 정막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양대군은 직접 칼을 들고 김종서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계유정난의 서막이었습니다. 선우는 감옥 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 사내의 인당에 서린 것은 왕의 위엄이 아니라 백성들의 피로 씻어내야 할 거대한 원한입니다. 하지만 소년의 목소리는 두꺼운 돌벽에 가로막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수많은 신하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한양의 밤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양대군은 승리자가 되어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어린 조카 단종을 위협하여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선우는 옥중에서 단종의 기운이 급격히 쇠락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종의 얼굴에서 자녀궁과 복덕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이는 그가 더 이상 이 나라의 주인으로 남을 수 없음을 뜻했습니다. 선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보았던 제왕의 기운은 수양에게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수양이 강제로 뺏어온 타오르는 불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선우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의 쥐 한 마리를 보며 과거 홍계관이 마쳤던 그 쥐의 뱃속 새끼들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었으나 그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은 잉태되고 있다. 선우는 자신의 명궁에 서린 붉은 점을 매만졌습니다. 그 점은 이제 더 이상 저주의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피바람 속에서도 백성을 살린 지혜를 잃지 말라는 하늘의 증표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선우의 예언이 적중하자 그를 죽이려 했으나 한명에는 소년의 천재성을 이용하자며 만류했습니다. 수양은 피 묻은 칼을 든 채 감옥 창살 너머로 선우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본 내 미래가 이것이었느냐? 내가 조선을 가졌으니 이제 내가 본 그 신하들의 피냄새를 지워보아라. 선우는 수양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답했습니다. 나으리, 이미 엎질러진 피는 지울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피 위에 세워질 나라가 백성의 눈물이 되지 않게 하소서. 계유정난의 피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선의 왕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피로 물든 왕자는 선우의 예언대로 그에게 안식 대신 평생을 따라다닐 악몽과 피부병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받고 싶을 때마다 지하 감옥에 갇힌 선우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세조는 선우를 마지막으로 시험하기 위해 궁궐 한복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굳게 닫힌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조는 서슬 퍼런 눈빛으로 선우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진정 하늘의 눈을 가졌다면 이 상자 안에 든 쥐가 몇 마리인지 맞춰보아라. 만약 틀린다면 너의 그 기만적인 눈은 오늘로 끝이 날 것이다. 선우는 상자를 보지도 않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마음의 눈으로 상자 속 생명의 떨림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선우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3마리의 쥐가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조는 크게 비웃었습니다. 요망한 놈, 내 분명 쥐 한 마리를 잡아 넣는 것을 보았거늘 어찌 세 마리라 하느냐. 세조는 즉시 현관에게 명하여 선우를 도성 밖 아차산 기슭으로 끌고 가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우는 끌려가면서도 슬픈 기색 없이 오직 세조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왕이 되셨으나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했으니 전하의 이름은 1000년 뒤에도 피의 향기로 남을 것입니다. 선우가 형장에 도착했을 무렵 뒤늦게 이상함을 느낀 신하들이 쥐의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갓 잉태된 새끼 쥐 2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미 쥐까지 합쳐 정확히 3마리였던 것입니다. 세조는 경악하며 즉시 전령을 보내 사형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전령이 아차산 고개를 향해 필사적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전령이 고개 마루에서 깃발을 흔들며 어명이요. 사형을 중지하라. 고 소리쳤으나 그 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혔고 망나니의 칼날은 이미 선우의 목을 향해 내리쳐진 뒤였습니다. 세조는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라며 길게 탄식했습니다. 이 일로 그 고개는 훗날 아차산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기이한 소문은 그 뒤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죽은 뒤 한양 도성에는 이마에 붉은 점을 가진 노인이 나타나 병든 백성들의 관상을 보며 희망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도술로 살아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의 정신이 조선의 흙과 바람이 되어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된 한 노인이 길가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이마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너는 장차 이 나라를 빛낼 큰 학자가 될 기운을 가졌구나. 지금의 가난과 슬픔에 굴하지 마라. 내 얼굴 속에 너만의 위대한 지도가 그려져 있단다. 노인의 따뜻한 예언에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우가 깨달았던 진정한 관상의 비극과 희망은 그렇게 이름 없는 민초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산에 버려진 관상 천재 선우의 대서사시 어떠셨나요? 가문을 멸망시킬 저주로 태어나 나라의 운명을 뒤바꾼 한 소년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해진 운명 앞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운명을 뛰어넘어 누군가의 희망이 될 것인가를 말이죠. 비극적인 아차산의 전설 속에 담긴 선우의 마지막 예언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따뜻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조선 야담에 숨겨진 보물 같은 이야기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기서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선우처럼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가장 먼저 누구의 관상을 보고 싶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가장 궁금했던 얼굴의 부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최고의 영감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선우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 소름 돋고 감동적인 다음 조선 야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명궁에 늘 맑은 기운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